나를 버리고 떠난 그녀가 있었습니다. 부잣집 남자를 선택하며 제 손을 밀쳐내던 그 밤, 골목 끝에 퍼지던 검은 세단의 배기음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흐른 뒤 비 오는 저녁 지하철 출구 앞, 누더기 점퍼에 아이를 안은 채 구걸하듯 무릎을 꿇은 그녀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민수야, 나 좀 살려줘. 그 순간 가슴 쪽 어디선가 오래전 꺼졌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과거의 사랑에게 버림받고 세월 뒤 구걸하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그녀와 마주한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사랑의 기억이 어떻게 약점이 되고 약점이 어떻게 비극을 부르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도달하면 누구를 미워해야 하고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다시 묻게 될 겁니다. 저는 민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동네 인쇄소에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골목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고장난 복사기처럼 자주 기침을 합니다. 청년이 된 뒤 저는 하청 택배기사로 하루를 버팁니다. 새벽에 깔리는 비닐 바스락 소리가 알람이고 주말의 평온은 배송 지연 메시지로 쉽게 깨집니다. 돈은 늘 모자라고 어제보다 나아진 내일을 상상하면 꼭 한 가지쯤 현실이 꺾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일은 버텨야 한다며 저는 관절처럼 뭉툭한 희망을 품고 삽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3세 여름이었습니다. 이름은 혜린. 오래된 원룸 건물의 옥상에서 저녁 때마다 기타 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궁금해 계단을 올라간 날 빨래줄 사이에서 그녀가 들리나요? 라고 묻습니다. 바람은 세제를 머금고 흘렀고 저는 들려요. 다행이네요.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라면 2개를 끓여 나눠 먹으며 쭈그러든 알루미늄 냄비를 탁자 삼아 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택배 대신 글을 쓰고 싶다 말하고 그녀는 음악 대신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한다고 웃습니다. 그 웃음 안에는 오래된 상처가 숨어 있었고 저는 그걸 듣습니다. 아버지의 빚, 보증, 가출, 그리고 남겨진 어머니. 가난은 대물림 되기 싫다며 혜리는 두 손을 지어 악착같이 말합니다. 그 손을 잡고서 저는 약속합니다. 내가 도망치고 싶을 때 내가 잡아줄게. 하지만 약속이란 건 늘 싸구려 휴대용 우산처럼 바람만 세게 불어도 뒤집힙니다. 겨울이 깊어갈 때 혜리는 직장을 옮깁니다. 명품 매장이 있는 백화점. 반짝이는 바닥과 유리. 저는 오토바이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녀는 차가워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야, 나 힘들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그 말 뒤에는 고급 세단의 라이트가 골목을 부엌 조명처럼 환하게 비춥니다. 잘 다듬어진 남자가 내리고 그녀의 어깨 위로 코트를 걸어줍니다. 그녀는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끊깁니다. 남자의 이름은 노태웅.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기부를 하며 기사로는 젊은 리더라고 불립니다. 저는 그의 이름 옆에 제 이름이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그렇게 저는 버려집니다. 세월이 지나고 저는 버려진 마음을 접어 택배 상자 아래 깔개처럼 씁니다. 어머니는 기침이 잦아지고 월세는 오르고 저는 밤이 길어지는 만큼 무릎이 시립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 지하철 6번 출구. 쪼그린 사람이 손바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젖은 머리, 창백한 입술, 무릎 위에 세근대는 아이. 가까이 다가서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혜린입니다. 제 이름을 부르며 그녀가 울먹입니다. 민수야, 나 좀 살려줘. 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얼굴이 낡은 필름처럼 흔들립니다. 그녀가 아이를 더 꽉 안습니다. 잠깐만 서 있지 말고 따라와 줘. 저는 데려갑니다.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원룸. 작은 전기장판을 켜고 수건을 데워 아이의 발을 닦습니다. 아이 이름을 묻습니다. 은별. 아이가 저를 보며 웃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혜리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입니다. 쫓기고 있어. 그녀의 이야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노태웅과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은 레스토랑, 예쁜 드레스, 여행 사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가 늘어갑니다. 행사에 나가 웃고 누군가에게 술을 따르고 누구의 번호를 받아 적고 자선재단 사람들과 친해지고 회사의 관계를 쌓는 일. 어느 날 행사 뒤 그녀는 상자 하나를 건네봤습니다. USB 서류 몇 장, 통장 사본, 여러 사람의 신분증 사본.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보관해. 안전할 거야. 문제는 금방 생깁니다. 회사 내부 비리 의혹이 터지고 검찰이 움직이고 언론이 무성합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휴대폰으로 협박 메시지가 옵니다. 입 다물어. 내가 가진 걸 내놔. 아이 예쁘더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숨깁니다. 버려진 연탄 창고를 치우고 낡은 사물함 열쇠를 사서 아이디 없이 숙소를 잡아줍니다. 아는 지인의 중고차를 마련해 이동 경로를 바꾸고 후배에게 부탁해 길목 CCTV를 살핍니다. 그리고 오래된 친구, 개인 탐정 일을 하는 고명수를 찾습니다. 그가 툭 던집니다. 민수야, 감정은 추적자의 적이다. 선만 그어. 하지만 저는 선을 긋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줄자가 아니라서 과거에 늘어나 버린 길이를 현재로 다시 말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며칠 뒤 이상한 단서가 하나 떨어집니다. 아이 은별이 그림을 그립니다. 네모난 건물, 붉은 창문, 옆에 네모 상자 같은 게 붙어 있고 아래에는 삐뚤게 루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은별에게 묻습니다. 이거 뭐야?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랑 갔던 집. 혜리는 그림을 낚아채며 말합니다. 그냥 애가 본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보통 사실을 그립니다. 저는 그림에서 한 번, 그녀의 표정에서 또 한 번 멈춥니다. 그날 밤 제 우편함에 접힌 영수증이 꽂혀 있습니다. 백화점 카페 영수증. 결제 시간 오후 3시 7분. 결제 카드는 N. 그리고 하단 메모 루멘 모듈 307. 저는 고명수에게 보냅니다. 그는 즉시 답합니다. 루멘 캐피탈 3층 모듈형 사무실 7번. 내부 출입증 없으면 못 들어가. 은별의 그림, 영수증의 메모, 혜린의 떨림. 퍼즐 조각이 모양을 잡습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그녀는 아직 그곳과 완전히 끊어지지 못했거나 끊지 않았거나 끊을 생각이 없거나 다음 날 집 문틈으로 경고장이 들어옵니다. 좋은 기억은 기억으로 두어. 실수하면 아이가 다친다. 문장의 악취가 코끝에 남습니다. 저는 두려워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고명수와 함께 루멘 307을 바라봅니다. 점심시간 짧게 열린 문틈 사이 안쪽 책상 서랍에서 누군가 봉투를 꺼냅니다. 혜린입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고 급히 나옵니다. 저는 그 길모퉁이에서 그녀를 붙듭니다. 도대체 뭐야? 그녀는 피합니다. 민수야, 너만 믿어.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너만이라는 말은 대개 다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못 믿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쓰이니까요. 저는 단서를 더 모읍니다. 재단의 지출 명세, 루멘의 하도급 투자 계약서, 복지센터와 연결된 기부금의 흐름. 숫자는 말합니다. 같은 돈이 여러 번 선행으로 바뀌고 그 선행이 여러 번 지갑을 거치며 때를 묻힌다는 것. 그리고 어느 지점마다 혜린의 서명이 있습니다. 행정 보조, 홍보 협력, 외주 코디네이터. 이름이 다를 뿐 본질은 하나. 그녀는 그 시스템의 안쪽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반전이 찾아옵니다. 고명수가 건넵니다. 유전자 검사, 내가 원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이 얕은 기대를 만지작거리는 꼴이 싫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은 언제나 혹시라는 단어로 위로를 얻습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은별과 나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숫자는 정직하고 정직함은 잔인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켭니다. 허위로 받아들인 희망이 목을 죄는 소리가 납니다. 해리는 울며 말합니다. 미안해. 그때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 그녀의 고백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그녀는 태웅과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졌고 더 복잡해졌고 그 복잡함의 대가로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둘째, 그녀는 저를 찾은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보호막이었습니다. 과거 연인이라는 이름,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 가난하지만 성실하다는 이웃의 증언. 그것들로 그녀는 은신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SB. 그녀가 말합니다. 여기에 다 있어. 재단, 회사, 태웅. 그리고 나. 저는 묻습니다. 왜 나지? 그녀는 답합니다. 너는 기록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다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며칠 뒤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제 노트북이 협박 이메일의 발신지로 지목됩니다. 아이가 울고 어머니가 기침을 하고 저는 수갑을 찬 채 복도 끝까지 걸어갑니다. 좁은 조사실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뿐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명수의 변호사 친구가 빨리 움직이고 CCTV와 접속 기록이 저를 살려줍니다. 누군가 제 노트북을 원격으로 열고 새벽에 10분간 사용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배송 중이었습니다. 알리바이가 저를 풀어줍니다. 대신 누군가가 제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저는 의심을 구체화합니다. 혜린입니다. 그녀는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는 시간에 들어와 노트북을 썼습니다. 용도가 무엇이든 그녀는 저를 방패로 썼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부서집니다. 저는 혜린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라져도 나는 찾지 않는다. 혜린은 울며 대답합니다. 그래도 은별은 지켜줘. 태웅은 그 사람들은 아이를 대답은 없습니다. 입술이 굳고 마음이 돌처럼 식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라는 건 언제나 인간의 결심을 시험합니다. 밤 11시 은별이 사라집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닫혔고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바닥에 카드를 한 장 두고 누군가 사라졌습니다. 내일 밤 9시 세문창고 옥상 혼자 USB. 저는 고명수에게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경찰에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USB에 복제본을 만들어 세 군데에 둡니다. 그리고 USB 안쪽 사진 폴더 아래 숨겨져 있던 녹음 파일 하나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 목소리. 노태웅입니다. 불은 누가 붙였는지 알 필요 없다. 우리는 보험만 받으면 된다. 화재 감식은 내가 해결한다. 그 말 뒤로 다른 목소리가 겹칩니다. 약한 여자 목소리. 혜린입니다. 사람 있는 줄 몰랐어. 나는 창고만 태우라 했잖아. 제 심장이 식은 쇳덩이처럼 내려앉습니다. 그녀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로 사람이 다쳤고 늙은 경비원이 병원에서 몇 달 만에 숨졌습니다. 뉴스는 작은 기사를 한번 내보내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기사의 캡션을 복사해 USB에 붙여둡니다. 단순 사고로 추정. 단순하지 않습니다. 옥상에서의 만남은 구름처럼 무겁습니다. 바람은 매섭고 네온 사이는 허리를 흔듭니다. 노태웅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는 여유롭습니다. 벌써 사람 구하기는 포기했나?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USB를 건네는 척하다 떨어뜨리고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고명수가 들어옵니다. 그는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제 위기를 압니다. 친구의 눈빛은 오래된 약속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웅은 놀라지 않습니다. 늘 그렇지. 이 동네는 정의감이 습관이야. 그는 손을 흔듭니다. 혜린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제 앞을 가로막고 태웅의 뒤에 섭니다. 미안해, 민수야.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얇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려줄 조건으로 나를 미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대반전이 매섭게 갈립니다. 태웅이 웃습니다. 은별, 그 애는 너희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도 아니야. 그냥 여론을 묶는 끈일 뿐. 저는 혜린을 봅니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듭니다. 그래. 은별은 내가 눈여겨본 아이였어. 센터에서 늘 멍하니 서 있던 아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떻게든 살아야 했어. 그녀는 아이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사랑의 기억으로 저를 묶고 아이의 미소로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납니다. 옥상 가장자리가 발 뒤꿈치에 닿습니다. 고명수가 태웅에게 다가갑니다. 끝났다. 태웅은 코웃음 칩니다. 증거? 여기? 저는 천천히 말합니다. 여기 있는 건 복사본도 아니야. 태웅이 눈살을 찌푸리는 순간 제 전화가 진동합니다. 예약 발송한 메일이 수신 확인을 띄웁니다. USB의 모든 파일은 이미 재단의 회계팀 내부 고발자, 지역 방송국, 그리고 변호사에게 보내졌습니다. 태웅은 웃음을 거둡니다. 이 정도로 끝날 것 같아. 그는 손짓합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비닐봉지를 든 사내들이 들어옵니다. 옥상은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거친 숨소리만 남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고명수도 맞습니다. 혜리는 모서리에서 서성입니다. 그녀는 누구 편도 아니고 그저 살아남고 싶은 사람의 눈빛입니다. 경찰 사이렌. 멀리서 가까워지고 옥상 문 앞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계단은 비어있고 그들의 발소리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길은 바뀝니다. 태웅이 속삭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야기하지. 그 순간 혜린이 움직입니다. 그녀가 태웅의 손을 밀칩니다. 그리고 제게 USB를 던집니다. 나. 너라도 살아. 저는 본능적으로 달립니다. 문이 잠깁니다. 철문 너머에서 고명수의 짧은 신음이 들립니다. 저는 난간을 넘어 옆 건물 계단에 착지합니다. 발목에 통증이 번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밤 경찰은 옥상으로 올라오지 못했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음 날이 문제입니다. 새벽 뉴스. 루멘캐피탈 사회공헌재단 다단계 투자 불법 로비 방화 공모. 파일들이 퍼지고 목소리들이 깨어납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증권가가 흔들리고 자선행사는 취소됩니다. 태웅은 잠적합니다. 혜리는 사라집니다. 은별은 보호소로 들어갑니다. 고명수는 갈비뼈에 금이 갑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USB의 마지막 폴더를 엽니다. 미안해. 그 안에는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혜린이 밤에 셀카로 찍은 고백입니다. 민수야. 너는 늘 나를 사람으로 보게 했어. 그래서 도망쳤어. 사람으로 보이는 게 더 힘들었어. 사람으로 살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책임을 지우면 무너지는 종류의 사람이야. 그래서 옳은 말하는 너를 피했어. 태웅에게 갔어. 거기는 도덕 대신 계산이 있었거든. 나는 그 계산이 쉬웠어. 그리고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사람이 있는 줄. 경비 아저씨가 있을 줄.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불 속에서 잠을 자. 너한테 돌아온 건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냥 마지막에 인간 옆에서 숨 쉬고 싶어서였어. 그녀의 고백은 변명도 참회도 아닌 스스로를 가차없이 규정하는 낙인처럼 들립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봅니다. 심야버스의 장거리 조명처럼 흐릿한 눈빛이 화면을 채웁니다. 그 뒤로 그녀는 결정을 합니다. 도망이 아니라 자수. 그리고 정의의 바퀴가 굴러갑니다. 태웅은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가짜 여권, 현금 가방, 해외 계좌 내역. 검찰은 방화 공모, 배임, 횡령, 공무원 뇌물 공여 등 수십 장의 공소장을 꿰맵니다. 재단 이사는 구속되고
회계팀의 메일함에서 영수증이 줄줄이 쏟아집니다. 언론은 소리 높여 정의를 말하고 대중은 해시태그 선행이근을 해시태그로 분노를 공유합니다. 그 모든 한가운데 혜린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요 공범이자 핵심 증인입니다. 변호사들은 거래를 권하고 판사들은 형량 합의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방화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선처의 여지는 좁고 진실의 칼날은 거칩니다. 재판정에서 혜린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문자 메시지가 제시되고 CCTV가 확대됩니다. 그녀의 손이 라이터를 켭니다. 그 순간을 보는 제 마음은 대나무처럼 쪼개집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유죄. 준형.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나요? 혜린은 짧게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다 말하고도 남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늦으면 말 자체가 죄가 되니까요. 여기서부터는 몰락의 길입니다. 수용시설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 혜린은 은별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문장들로 가득합니다. 너는 누구의 끈이 아니야. 누구의 연민도 누구의 전략도 아니야. 너는 너야. 편지는 복지사의 서랍 속 봉투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 봉투가 언젠가 아이에게 도달하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문장들이 아이에게 또 다른 무게가 되지 않기를 빕니다. 은별에게 필요한 건 눈물의 유산이 아니라 무게 없는 내일이니까요. 시간이 더 흐릅니다. 태웅에게는 준형이 선고됩니다. 돈이 법을 늦출 수는 있어도 결국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혜린은 병을 얻습니다. 좁은 채광창으로 겨울 햇빛이 쏟아지던 날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수야, 은별에게 내가 보여준 목도리를 기억해. 그게 인간의 온도 같았어. 저는 대답을 보내지 않습니다. 때때로 침묵은 분노가 아니고 경계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경계가 없으면 파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늦여름 오후 저는 작은 봉투를 받습니다. 유치원 자원봉사 신청서. 은별이 좋아하던 지역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이 주말마다 동화책을 읽어줄 어른이 필요하다고. 저는 한동안 망설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나? 나는 무엇을 전할 수 있나? 그러나 결국 서명을 합니다. 동화책의 첫 장을 펼칠 때 아이들의 눈동자는 늙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가능성이 많다는 듯 반짝입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혜린의 인생은 비극으로 닫혔지만 비극을 복제하는 건 우리가 멈추어야 할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다리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허물고 때로는 착한 사람의 습관을 무기로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경계와 용기 낸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세웁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증언자로 남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고 아이들이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약자가 전리품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 끝에서 붙잡은 작지만 단단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버림과 귀환, 선의의 착각, 그리고 비극의 대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듣고 보니 생각이 많아지셨다면 그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